안녕하세요. 조용래입니다. 네. 오늘 비평 연습 5주차 두 번째 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당초 진도보다 조금 빨리 원래 뭐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대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뭐 좀 다를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 진도를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네. 어, 다만 지난 시간 강의 너무 길었죠? 1시간 강의였는데 조금 전부 듣느라 좀 고생들 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가급적 짧게 보통 때보다 조금 적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언어, 의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한국 비평이 아니고요. 비평 이론이 100년간의 역사를 가진 비평 이론이 문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진료로서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의미는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리고 독자 일반이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해석하는지, 의미 부여하는지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 이전의 기본적인 어떤 진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총 5가지로 이제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문제 제기하는 하면서 생각해 볼 주제와 관련하여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의미 그리고 이제 언어의 언어는 차이의 체계고 이제 언어와 생각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4, 5에서는 이제 주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문학은 특수의 종류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언어의 특수한 사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게 문학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막 그 문학적인 글쓰기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문학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조합하면 이를테면은 그리움이니 가을이니 추억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 같은 거 쓸 때 특히 그렇죠. 이런 언어들을 소위 말해서 시적 언어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조합하기만 하면 그게 문학이냐? 아니면 일상 언어와 구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언어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만 하는 것이 문학이냐라고 하는 상반되는 질문인데요. 다시 말해 전자는 진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자는요 형식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을 변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조직된 언어인가 아니면 특권이 부여되는 언어인가 라는 것이죠. 독특한 방식으로 조직된 언어가 언어의 특수한 서양과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특권이 부여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처럼 혹은 추억처럼 이걸 사용하기만 하면 어느 문학이 된다라고 하는 특권 같은 것이 부여된 언어인가 라고 하는 상반되는 질문 약간 달리한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제 수업 강의를 충실하게 들어준 학생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사실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쉽게 간파할 수 있으시겠지만 둘 다죠.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특수한 종류의 언어인 동시에 언어의 특수한 사용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조직된 언어인 동시에 특권이 부여된 언어라는 점이에요. 문학은 언어의 특별한 송성 및 언어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관심을 아울러 갖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의 특별한 속성은 내적인 것과 관련된 내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고요. 언어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맥락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으로 간주하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지목이 이루어지는 언어 그 자체의 어떤 조직 방식이라든가 이 전자라면 그리고 이것은 문학이다라고 보게 만드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것이죠. 이게 후자죠.
언어의 성격과 역할, 분석 방법을 예, 이런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질문은 비평 이론의 오래된 화두였어요. 네. 그 주요 사항 가운데 일부, 다시 말해서 물음 가운데 핵심 중 하나는 이제 그 의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의 두 행짜리 시인데요. 비밀 앉아 있다. 우리는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면서 추측해 보지만 비밀은 한가운데 앉아서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의미는 뭘까? 관련해서 텍스트 전체, 다시 말해 시 전체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과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 사이에는 이제 차이점이 있죠. 이를테면 춤 같은 경우는 운율에 따라서 막 몸을 움직이는 것, 연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춤의 의미는 이 시, 다시 말해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거가 별개죠. 네. 예를 들어 그것은 뭐 아무래도 인간 활동의 무상함 같은 것 혹은 비밀의 예를 들면은 우리는 돌고 돌면서 계속 인생의 비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그냥 뭐 단어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텍스트는 시는 운율에 곁들여서 스스로의 의미를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춤과 그 의미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은 과정을 밟게 해요. 예. 이러한 효과까지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에 집중하게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다시 말해 단어의 의미와 그 효과 사이에 단어의 의미와 텍스트의 의미 그리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의미와 효과 사이에 발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이들을 말하는 그 행동, 이 의미를 일컬어요. 이러한 발화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가 할까요? 경고할까? 인정할까? 후회할까? 자랑할까요? 뭐 하라고 명령할까요? 여기서 이 시에서 우리는 누구고 이러한 발화에서 춤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의미가 단순한 차원에서 뭐 설명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의미에는 최소 3개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어요. 그 다음에 발화예요. 발화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어가 무엇을 독자들로 하여금에게 촉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과까지 포함하는 텍스트의 의미까지예요. 네. 단어의 의미는요, 발화의 의미에 기여하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없으면 그 발화의 의미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하나 조합되면서 이제 그 발화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혹은 발화자의 행동과 관련된 그 발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의 경우에 익명의 발화자가 있어요. 시적자라고 하죠. 근데 그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 말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죠. 그 텍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허구예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허구는 앞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소설의 요소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만 시에 있어서도 이런 익명의 발화자와 같은 허구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런 텍스트의 의미는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일상 언어에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떤 의미를 제시한다기보다 작가가 구축한 어떤 것으로, 그것이 행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그 의미 추측해 보세요를 같은 효과를 포함한 독자에게 주는 잠재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마우스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요. 설명보다 조금 일찍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착오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제공되는 강의안을 참조하셔서요. 예, 수업 들으시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PPT 그 강의하는 PPT니까요. 예,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차이의 체계와 언어와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까지 말씀드린 의미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차이에 기초해요. 네. 앞서 거론한 시 인용에서 예,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오직 단수인 나, 뭐 그리고 그 그녀, 뭐 그것들 당신, 뭐 이런 대명사와 구별되는 대명사 모두와 구별되는 우리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확정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자를 포함한 복수의 집단인데 독자는 여기에 포함될까요? 네. 이러한 의문은 쉽게 풀릴 수 없어요. 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문학 그리고 아까 앞서 제시한 시 텍스트를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 여기에 차이가 그리고 그와 우리 그것과 우리 사이에 대조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차이가 중요합니다. 네, 이 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차이 제목도 차이의 체계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는 비평이론의 역사와 관련된 설명에서 소시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시르는 현대 언어학을 정립한 인물이에요. 언어학은 소시르 이전과 이후로 다시 말해서 1902년에 출간된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시르의 언어학에 기초한 언어 이론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언어가 어떻게 의미와 결부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시르가 가져온 전환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걸 아마 여러분들은 기표라는 말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걸 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그 이름과 관련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이제 그 기표에 기입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기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표와 기의 결합은 다시 말해서 언어와 의미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가 결합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자를 그냥 체어를 의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 다른 걸로 부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이거 책상이 의자인데 책상이라고 부르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는 거죠. 안 되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 약속과 관련하여 이런 종류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소시르라는 사람이에요. 네. 소시르 이전에는 언어와 의미의 결합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 아시죠? 성경에는 사물의 이름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신의 피조물로서 야훼의 피조물로서 사실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신의 형상을 닮은 일종 반신 반인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되면서 비로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사물의 이름에는 다시 말해 소시르 이전에는 사물의 이름은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와 의미가 결합되는 것은 일종의 신성성의 기초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이름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영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김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서로 다시 말해서 그 의미들은 서로 같지 않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신체도 다르고 운동 능력도 다르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 기위와 깊이의 결합은 지금 신적인 권능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약화된 오늘날에는
자의적, 다시 말해서 언어와 의미, 기표와 기 사이에 자의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예. 이 이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언어를 신적인 권위로부터 분리시킨, 그래서 인간의 전유물로서 일종의 물질적인, 다시 말해서 말과 글에 지나지 않는 물질적인 의미의 말과 글, 소리와 잉크 자국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을 불러온 사람이 소시르고, 그의 언어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언어는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면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 소시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언어는 차이의 체계다예요. 예.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A와 B는 달라요. 기역과 니은은 달라요. 제가 일반적으로 듣는 사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방, 나방, 다방, 마방 같은 사례들인데요. 단지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만 다르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르고요. 또 디귿은 기역, 니은과 다르고요. 서로 다르기만 한 것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에 의해서 단지 그 의미가 형성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예. 변별적 자질, 이제 대립적 변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소시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떤 언어적 기호의 가장 명확한 특성은 여타 언어적 기호들과의 차이다. 그래서 소시르는 언어를 기호로서 규정한 측면이 있어요. 예. 자, 방금 전에 들었던 사례가 여기 잘 나와 있죠. 네. 언어를 포함한 기호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나 형태가 아니라 각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대비되는 최소한의 차이 및 변별성에 의해 획득돼요. 예, 지금 방금 전에 그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따라서 언어는 기호일 뿐이고요. 예, 차이의 체계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최소한의 차이 내지 변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호의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은, 즉 기표와 기의 결합은 시니피에라고 있는데요. 이 결합은 자의적, 즉 그 신적인 권위와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법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과 내용의 체계일 뿐이고요. 세계를 구성하는 관습적인 기호의 체계다라는 것이죠. 이 관습적 기호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사회성이라고,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언어는 생각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문학 혹은 비평 이론에서 중요한 문제가 화두가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언어는 생각 표현의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나요?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대립되는 생각이 바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전자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언어가 생각 표현의 도구라는 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상식이에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작품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과제라든가 작품을 제출해야 된다고, 습작을 제출해야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여러분 생각 표현 자유로 되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혹은 느낀 바에 의해서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나요? 생각이 곧 여러분의 언어로 직결되나요? 라는 거죠. 네, 아시죠? 잘 안 되죠? 눈은 높은데 손은 비천하죠. 네. 모든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공통적인 딜레마죠. 예. 언어는 생각 표현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도구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논설문이라든가 신문 기사 같이 사실과 혹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일반적인 글에서는 뭐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작동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언어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우리가 의미를 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상식이 존재하죠. 예. 그런데 다른 한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요. 예, 외국어와의 한국어를 좀 비교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사례죠. 우리나라에는 내리는 눈, 스노우는 얘를 가리키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키모, 다시 말해서 이누이트 애들은 알다시피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수십 거의 뭐 20개 가까이 된다고 하죠. 예. 걔네들의 관점에 따르면, 걔네들의 언어와 관련된 관점에 따르면은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눈과 쌓여 있는 눈은 다른 단어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내리고 있는 눈과 쌓여 있는 눈 사이에 큰 차이가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이누이트들에게는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그리고 쌓이는 눈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존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부르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걔네들에게는 쌓여있는 눈과 지금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쌓이는 눈과 내리는 눈 사이에 큰 차이가 없게 인식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는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비동사는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좀 하이데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영어에는 make나 take 같은 혹은 get 같은 한국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뭐 만들다, 뭐 이렇게 얻다, 뭐 이렇게 간단히 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번역하면 뭐 쉽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make는 만들다로 쉽게 취한될 수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의미의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전 찾아보면요, 사실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귀속되지 않는 수많은 다른 단어들이 막 등장해요, 영어 사전에. make 항목 찾아보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make라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혹은 구별하는 범주, 그것이 포함하는 범주가 우리가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리키는 범주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어떤 그 범주가 아예 다르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어에는, 영어에는 좀 덜한데, 예를 들어 독일어에는 단어에 성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성별은 크게 여성, 중성, 그 다음에 남성, 이렇게 남성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에 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런 것들을 좌우하면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서 동사도 달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단어의 성별이라는 게 구별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 또 다른 사실을 좀 말씀드릴까요? 과거에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인데요. 조선시대 문학은 지금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문학은요, 글을 많이 한다는 뜻이, 글을 많이 한다, 즉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통달했다라는 뜻이었고요. 지금의 문학은 문예와 관련되죠. 예술과 관련되죠. 따라서 같은 같은 한국어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의 문학과 지금의 문학은 아예 다른 걸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겹쳐지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예요. 그래서 문학에 관련된 실천이 아예 다릅니다. 조선시대 문학과 관련된 행동과 행동 양식과 실천은요, 경전을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유교 경전과 고전들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한 거 관계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아시죠? 지금 문학과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작가 이름 명확하고 창작작품 만들고 예술적인 영감과 관련되고 독창성과 관련되고 상상력과 관련되고 이런 거 관련돼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름이 그 개인적으로 창작한 작품을 뭐 여러 가지 관련 거 여러 가지 그 매개를 거쳐서 책으로 출간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도착하여 독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문학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문학 개념이 친숙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학 혹은 문예라고 하는 언어와 관련된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구획하는 범주 혹은 실천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행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언어에 대한 약속, 규약은요, 세계와 이 현상과 인간 전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획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서로 다른 언어는요, 세계와 현상, 인간 전체를 달리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어는 스스로 범주를 창출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어가 나타나고 도입되면은요, 혹은 외국에서 도입되거나 한다고 한다면요, 그 기존에는 인식되지 못했던 범주가 새롭게 인식됩니다. 이것은 신조어의 사례를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언어의 화자와 독자는 언어 환경의 내부와 주변을 살펴서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기만 한다면요. 문학 작품은요, 그리고 문학의 언어는요, 일상 언어와 달리 다른 어떤 언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언어의 습관적인 사유 방식의 배경과 그것이 구획하고 있는 어떤 범주들을 계속해서 묻고 탐문해요. 그리고 이것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고자 시도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가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세계를 당연하게 하도록 했던 범주들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 언어를 통해서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혹은 감지되지 못했던 어떤 범주들, 다시 말해서 일상 언어의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어떤 혹은 특히 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또 시리가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시리가 참 민감하네요. 자, 시리 얘기 나왔으니까, 언어는 스스로 범주를 창출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의 인공지능이나 시리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나 시리가 친숙해지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시리는 실제로 만질 수가 없어요. 시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거, 그게 시리는 아니잖아요. 시리는 이 핸드폰에 띄는 화면과 마이크와 내부의 알고리즘, 메커니즘, 프로그래밍, 어플 등등과 복잡하게 관계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인공지능이나 시리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같은 개념이 단어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가리키는 범주가 기존과 달리 이제 구획 혹은 정리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신조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문학 작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 언어가 다르게 구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상 언어를 통해서 지지되고 있는 습관적 사유 방식의 배경과 범주를 탐문해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재구성하죠. 낯설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를 통해서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감지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계를 당연시하도록 했던 범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시선을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어는요, 우리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장인 동시에 언어, 특히 문학을 통해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전복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주로 언어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